그리고 두 문자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두 문자를 되게 유치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두 문자가 언제 위력을 발휘하느냐면 시험 전날 위력을 발휘해요. 시험 전날. 그러니까 시험 전날 되면 정확히 한 7시간이 주어지거든요. 7시간 정도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시험 4시에 끝나고 4시에 끝나서 뭐 차를 타고 오신다거나 그 근처에 계신다거나 하면 한 5시 되면 저녁을 드시겠죠. 저녁을 드시면 한 6시쯤 돼요. 뭐 샤워하시는 분도 있고 그 뭐 그냥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한숨을 자고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빨라도 한 7시쯤 지나서 한 8시나 7시 돼야 공부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5시간에다가 잠을 조금 자야 되잖아요. 아무리 뭐 스티몰이니 무슨 그런 약들을 황력이니 자왕이니 이런 약을 먹어도 잠을 조금 자긴 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먹는 양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날이 갈수록. 그러면 그러니까 한 병에서 두 병으로, 두 병에서 세 병으로, 세 병에서 네 병으로 막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러고 나면 한 7, 8시간밖에 안 나와요. 7, 8시간밖에 안 남는데 그동안에 여러분들 두 과목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날이야 전날 행정법을 보고 전전날 헌법을 본다거나 역으로 하신다거나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시험을 막상 돌입하고 나면 첫날 딱 시험을 치시고 오면 상법하고 민법을 봐야 돼요. 그리고 둘째 날 시험을 딱 치고 오시면 민수하고 형법을 봐야 돼요. 어떻게 봐요? 못 봐요. 못 보거든요? 민형은 제끼는 거예요. 제끼고 진짜로 암기할 것만 한 1시간 정도 눈도장 찍고 상법하고 민소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7시간 다 잡아먹으니까요. 거의. 그러면 7시간 안에 상법을 다 본다. 내지는 7시간 안에 민소를 다 본다. 하시면은 지금은 엄두가 안 나시죠. 지금은 엄두가 안 나시는데 그게 이제 지금부터 점점 줄여가는 거잖아요. 보시는 날을 줄여가는데 그때 바로 두 문자가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전날 두 문자를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딱 목차만 보면 다 떠올라요. 목차만 보고 싹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책 보는 속도가 거의 한 페이지당 1분도 안 나올 거야 아마. 진짜 몇 초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어떤 페이지는 막 1초 안에 넘기고 어떤 페이지는 좀 자세히 보고 이렇게 하실 텐데 그때 이제 두 문자나 이렇게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체계를 갖춰서 어떤 그 내용을 외워놓지를 않으면 그걸 다 디립다 다 봐야 돼요. 다 하나하나 파고 보고 있어야 돼요. 1회독 때 하듯이. 그러니까 1회독을 할 때나 마지막 시험 전날 회독을 할 때나 속도가 똑같이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두 문자를 절대로 유치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문자로 외울 수 있는 건 많이 두 문자로 외워버리세요. 그렇다고 뭐 두 문자 책 사가지고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그건 안 외워지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외우는 건 안 외워져요. 근데 이제 남한테서 강의를 들을 때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스터디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만들었다 그래서 아이 배 아파 그러고서 막 외우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막 스스로 책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되든 안 되든 막 어떻게든 막 억지로 해가지고 말이 되게 만들면 그게 외워지거든요. 그렇다고 뭐 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부분 그런 게 있으면 돼요. 부분. 그러니까 외워야 될 것들이요. 그런 거를 두 문자를 무시하지 마시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 자유심증주의를 나가야 되는데요. 사실은 오늘 할 케이스의 전부가 입증책임 분배 전환 완화에 다 몰려 있어요. 몰려 있고 자유심증주의에서는 사실 증명도에 관한 얘기에 조금 논점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자유심증주의를 하고 우선은 입증책임 얘기부터 할게요. 자유심증주의 하나만 딱 빼놓고요. 자, 입증책임 우선 분배가 있고 전환이 있고 완화가 있죠. 자, 완화가 있는데 자, 입증책임 분배에 관해서는요. 첫 번째 문제되는 게 분배 기준이죠. 분배 기준인데 자, 우리 통설 판례는 법률 요건 분류설에 의하고요. 법률 요건 분류설을 다른 말로 규범설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규범의 구조에 따라서 입증 책임을 분배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즉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에게 유리한 법규의 요건 사실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그렇게 입증 책임을 분배하는 게 법률 요건 분류설이다. 그래서
권리 근거 규정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데 그러면 내가 내 권리가 있다라는 그 권리 근거 규정의 요건 사실들을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멸각됐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권리가 이미 소멸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 권리의 존재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툰다면 그럼 그 규정에 해당하는 요건 그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들을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범설이죠. 그 법률 요건을 그러니까 그래서 법률 요건 분류설인 거예요. 법률 요건이 어디에 해당하는 법률 요건이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겠다. 그래서 이게 법률 요건 분류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외국 학설로 위험 영역설이 나오죠. 위험 영역설이 나오고 증거 거리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위험 영역은 그 사실상 법률상 지배 가능한 생활 영역에 있는 자신의 생활 영역에 있는 그러한 사실, 그러니까 사실상 법률상 지배 가능한 생활 영역에 있는 그런 사실들에서는 그 사람이 입증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의 비판점은 그 한계가 모호하다. 위험 영역의 한계가 모호하다는 거고요. 증거거리설은 자 증거거리, 입증의 난이도, 그 다음에 실제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서 제일 중요한 건 증거거리겠죠.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이익 형량을 해야 된다. 즉, 요 규범, 이 법률 요건이라는 거를 이 실질적 이익 형량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하는 건데, 요거에 대한 비판점은 조금 궁색하긴 하죠. 증거거리가 같을 때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중립적인 증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봐도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도 증거가 멀고 그러니까 완전히 제 3자적인 영역의 어떤 증거가 있을 때 그런 경우는 증거거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 이게 비판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률요건 분류설을 취할 텐데 법률요건 분류설에서 구체적 분배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게 외우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소송요건의 경우에는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직조사항의 경우에는 그렇겠죠. 직권조사사항의 경우에는 그래요. 하지만 항변사항이 있죠. 항변사항은 소송요건인데 항변사항이라면 그 항변하는 사람이 주장 입증을 해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항변사항의 경우에는 피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거의 대부분이 직권조사 사항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본안에 들어가면은요. 본안에 들어가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리 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권리 근거 규정의 요건 사실, 즉 권리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투는 자, 그러면 반대 규정의 요건 사실, 이거를 다른 말로 항변 사실이라고 그러는 거죠. 항변 사실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죠. 막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간단해요. 소극적 확인의 소외는 뒤집힌다 이거죠. 즉 뭐냐면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원고가 제기를 하면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하면 주장이야 채무가 부존재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권리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의 주장과 입증은 피고가 하게 되죠. 그러니까 권리 근거 규정의 요건 사실에 대해서는 결국 피고가 입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역으로 뒤집힌다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요 내용밖에 없어요. 입증 책임 분배. 그 다음에 자 입증 책임 전환이 있어요. 근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이시훈 선생님 교과서만 있으니 다 보시니까 요대로 다 외우시죠. 외우시는데 사실 조금 책들마다 틀려요. 편제들이 틀려서 예를 들어서 호문혁 선생님 같으면은
법률상 추정을 입증 책임의 완화라는 파트에서 서술을 안 하고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는 파트에서 서술을 해요. 그리고 홍명 선생님 책에는 입증 책임의 완화라는 파트는 없어요. 입증 책임의 완화 파트에 있는 내용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자유심 증지에서 증명도에 관한 증명도의 완화 속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법률상 추정에 대해서 또 입증 책임의 전환에서 서술하시는 분이 또 딴 분이 계시고요. 다른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데 근데 그런 거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그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 그런데 이건 공부하시면 이제 알게 되시는데 어쨌든 그런 건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그냥 이시우 선생님 책에 있는 대로 그냥 외우세요.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입증 책임의 전환에 대해서는요. 우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원칙적으로는 개념 자체가 입법에 의한 입증 책임의 전환만 인정이 돼요. 이걸 특별 규정이라고 그러죠. 자, 특별 규정이 인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요. 민법 750조에서 불법행위에서 그 과실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잖아요.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자배법 3조는 가해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라 그랬어요. 가해자가. 그러니까 입법 규정 자체가 이미 입증 책임을 원칙에 대해서 원칙적인 규정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전환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증 책임의 전환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사실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는 말도 조금 쓰는 의미가 달라요. 다른데 어쨌든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해석으로 입증 책임을 전환시킬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다른 건 문제 없고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까 보신 대로 입증방해 있죠. 입증방해의 효과에서 명문에 규정이 없을 때 명문 규정 없는 입증방해에서 입증책임 전환설이 있었잖아요. 입증책임 전환설이 있고 자유심증설이 있었는데 그 입증책임 전환설 때문에 여기에 요게 써지는 거예요. 입증방해의 효과로서 과연 입증책임을 전환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고서 뭐 의료과오 소송 얘기도 하시는데 그건 필요 없고요. 그냥 요거만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증책임 전환에서 법률상 추정을 서술하시는 교수님들이 약간 있고요. 그 다음에 입증책임의 완화요. 자, 입증책임의 완화에서는 우선 뭐가 있냐면 자, 사실상 추정이 있고 이릉의 추정이 있고 법률상 추정이 있죠. 근데 이거 사실은 구조는 다 똑같아요. 다 구조는 똑같은데 자, 우선 사실상 추정은 보통의 경험칙을 활용하는 거예요. 보통의 경험칙이라 함은 5, 60%의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릉의 추정은 고도의 경험칙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8, 90%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상 추정은 법규화된 경험칙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칙이 이미 법규 속에 녹아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도의 경험칙을 요거를 다시 정형적 사상경과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자, 보시면은 자, 추정이라는 거는요 다 똑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똑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그거를 복멸하는 방법이나 그 효과가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릉의 추정도요 사실은 사실상 추정의 일종이에요. 저게 무슨 별종이 아니에요. 별종이 아니고 사실상 추정의 일종으로서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증명이라고도 부르고요. 이릉의 증명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추정이라는 건 다 동일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어떤 구조냐면 자, 스몰 a라는 간접 사실이 증명이 되면 스몰 a라는 간접 사실이 증명이 되면 라지 a라는 주요 사실이 요런 전제 사실, 간접 사실 요런 게 증명이 되면 요런 주요 사실, 요런 추정 사실이 추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추정을 뭘 갖고 하느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있으면, 이런 사실이 있으면 이런 사실이 있다라는 게, 아, 살다 보니까 대충 한 5, 60%는 그렇더라 하면 그걸 사실상 추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살다 보니까 뱃속에 메스를 넣고서 짱가버렸으면 그거는 8, 90% 과실이 있는 거더라. 그죠? 그거는 고도의 경험치인 거죠. 8, 90%, 그러니까 100%잖아요, 그건. 그죠? 네, 8, 90%, 그러니까, 내지는 중앙선을 침범해갖고 사람을 쳤으면, 그건 8, 90% 과실이다. 내지는, 갑자기 인도에 뛰어들어가지고 사람을 쳤으면, 차가 가다가 인도에 갑자기 뛰어들어가고 사람을 쳤으면, 그것도 8, 90%그 운전자한테 과실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적용되는 영역이 약간 다른 거죠. 사실상 추정이나 일응의 추정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확률상의 정도에.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법률상 추정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법률상 추정에는 사실 추정이 있고 권리 추정이 있어요. 자, 사실 추정이 있고, 법률상 사실 추정이 있고, 법률상 권리 추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예들이 있죠.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제일 대표적인 예가 점유계속의 추정이요. 점유계속 추정을 어떻게 되냐면,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인정이 되면, 그 양시간의 점유가 계속한 걸로 추정이 돼요. 점유 계속 사실이 추정이 돼요. 그죠? 점유 계속의 추정이 그렇잖아요. 전후 양시의 점유 사실이 인정이 되면 그동안에도 계속 점유한 걸로 인정이 된다고요. 자, 그게 뭐냐면 계속이라는 게 바로 라지 A고 전후 양시에 점유했다라는 게 스몰 a예요. 자, 그랬을 때 이걸 깨는 방법은요. 원칙적으로 다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자, 이거를 깨는 방법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걸 깰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 사실이고요. 이게 추정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깰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요 사실을 제출하고 요 사실에 대해서 주장 입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깰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거를 쓸 때는 다 좀 다른 측면에서 다가가기 때문에 이해가 힘든 거예요. 약간씩 다른 측면에서 복멸 방법을 논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하시면 아주 쉬워져요. 아주 쉬워지는데, 자, 사실상 추정의 경우는요, 어떻게 깨는 걸 얘기를 하냐면, 요렇게 깨는 걸 얘기를 해요. 요렇게 깨는 거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직접자가 숨겨져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추정. 이시훈 선생님 책에는 사실상 추정이 서술이 안 돼 있죠. 그냥 일응의 추정 나와 있고 법률상 추정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다른 책에 보면 사실상 추정이 다른 파트로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세 가지를 다 논해야 돼요. 근데 사실상 추정 같은 경우에 이게 not A를 증명하는 거, not small A를 증명하는 게 이게 바로 직접 반증이에요. 아까 본증 반증 뭐라 그랬어요? 반증의 본증이냐 반증이냐의 구별 기준은 입증 책임이 자기에게 있느냐 상대방에게 있느냐에 의해서 구별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보세요. not A라는 사실을 지금 제출하고 증명하는 거는 저 입증 책임이 얘한테 있는데 A하고 이쪽이 입증 책임이 저쪽에 있는데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사실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깨려는 증거기 때문에 이건 반증이에요. 반증이고 그런 다음에 이 반증은 그 효과로서 증명도가 어떻게 돼요? 의심만 불러일으켜주면 되는 거예요. 스몰 a에서 라지 a로 가는 그 추정을 깨주는데 어떻게 깨주느냐면 a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지 않게 확신이 생기는 것을 방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증이니까 확신이 생기지 않게 의심을 불러일으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ot A의 그 입증에 성공을 하면 A가 깨지는 거예요. A에 대한 추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존재가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추정이에요. 물론 사실상 추정도 여기를 깰 수가 있어요. 여기를 깰 수가 있는데 여길 깨는 거는 잘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여길 깨는 걸 보통 얘기를 해요. 여길 깨는 걸. 그 다음에 일응의 추정은요. 일응의 추정은 보세요. 인도에 침입한 사실,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인정이 되면 과실의 존재가 인정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듯이요. 이건 뭘 전제로 해요?
법규 기준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절대로 준조유 사실서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시훈 선생님의 준조유 사실설에 의하면 이게 준조유 사실이 되고 저건 법적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싸움의 대상이 되죠. 하지만 이거 전제는 법규 기준서를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응의 추정의 뒤에 보면은 비판 이래가지고 이시훈 선생님이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그런데 일각에서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뭐 견해가 있다. 자기 견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견해가 있다. 그러면서 준조유 사실설에 대해서 써놔요. 그럼 그 공격 방법의 대상이 이게 되는 거니까요. 요 단계가 되는 거니까 윗 단계가 아니라. 그러면 당연하죠. 근데 어쨌든 법규 기준설에 의할 때, 자, 일행의 추정은 인도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면 라지에이가 과실 존재가 인정이 되는데, 과실에 인정이 되는데 이게 8, 90%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not A라는 거는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거를 전제로 해요. 근데 사실은 불가능하진 않죠. 인도에 침입한 사실이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인도에 침입한 사실이 거짓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앙선을 침범한 게 사실은 거짓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깰 수도 있어요. 그걸 깰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응의 추정을 얘기를 하면서 간접 반증을 얘기할 때는 일응의 추정을 복멸시키는 방법으로서는 이 직접 반증하는 방식을 사용하지를 않고 뭘 주로 서술을 하느냐면 이거와 양립 가능한 B라는 사실. 이걸 뭐라 그래요? 특단의 사정이라 그래요. 인도에 침입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차가 밀었더라. 딴 차가. 이거는 뭐예요? 맞습니다. 맞고요예요. 맞습니다. 그렇지만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항변적인 구조를 갖는다고요. 이게 일응의 추정에서는 요거를 그래서 이거를 저거는 직접 반증인데 직접자를 가로로 친 거고 요거를 그래서 간접적으로 반증한다 그래서 간접 반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 A가 존재하는 거를 갖다 깨려 그러잖아요. A가 존재하려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 있는 사실을 깨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깨려 그 추정을 복멸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이 주요 사실 추정 사실에 대해서는 반증이에요. 간접 반증이에요. 간접 반증인데 얘 차원에서요. 요 간접 사실 차원에서 이 간접 사실에 대해서는 본증이에요. 왜냐하면 항변 구조를 갖기 때문에 자기에게 입증 책임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개의 부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별개의 사실을 집증해갖고 주장해서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반증이고 요거에 대해서는 본증이다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예요. 그게. 자 그래서 요거를 정형적 사상관과라고 그러는 거고 요거를 특단의 사정이라고 그러는 거죠. 특단의 사정을 제출해서 입증해라 그렇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일응의 추정에서도 not A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건 잘 설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not small a나 not large a나 이런 거는 설명을 안 해요. 보통 책에서 깨는 방법으로 요거만 쓴다고요. 그러니까 요게 요 사실이 인정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사실이 인정된다라는 걸.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법률상 추정의 경우에는요. 법률상 추정의 경우에도 똑같아요. 자,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인정이 되면 점유 계속 사실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요거 역시 요거처럼 증명이 다 됐다라고 전제를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깰 수도 있죠.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을 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도 점유하고 이 시점에서도 점유한 거를 사실은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법률상 추정을 서술을 할 때는 그 얘기는 안 해요. 그 얘기는 안 하고 요거는 증명이 됐고 사실이 진실이라고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건 법률상 추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요 단계에서는 얘기가 불가능하고 요 단계에서 얘기가 불가능하고 요거와 요거를 깨는 거 요것만을 얘기를 해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반대 사실의 증거라 그러는 거예요. 차원이 틀리죠? 그리고요, 우리가 요증사실, 불요증사실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요거 불료증 사실이라고 그랬죠. 아까 불료증 사실 할 때 맨 마지막에서 법률상 추정 얘기했었잖아요.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 이게 불료증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원래 불료증 사실은 아니죠. 불료증 사실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불료증 사실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입증 안 하고 요것만 입증한다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점유계속을 어떻게 입증을 해요? 그죠? 전후 양시에 점유한 건 입증할 수 있지만 점유가 쭉 계속됐었다. 그걸 어떻게 입증해요? 비디오로 찍어놓을 수도 없고 계속 수십 년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요거를 그래서 요거는 불료증 사실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느냐면 사실은 이 사실에 대해서도 만약에 점유취득 시효를 주장을 한다면 점유계속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입증 책임은 남아 있어요. 입증 책임이 절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불료증 사실처럼 이 법률상 추정이 돼가지고 마치 입증된 것과 거의 진배 없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입증된 것과 진배 없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게 불료증 사실처럼 되고 그 효과로서 입증 책임은 물론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지만 그 효과로서 이거에 대한 입증 책임을 상대방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본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본증하고는 좀 틀리지만 그런데 그래서 법률상 추정을 전환 파트에서 쓰시든 완화 파트에서 쓰시든 항상 전환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붙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러한 의미에서. 그죠? 자 보세요. 전환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원래는. 왜냐하면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보셨지만 자배법처럼 보셨지만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입법에서 이렇게 규정했지만 상대방이 그러니까 다른 법에서는 상대방이 반대 사실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넘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요 점유계속 사실에 대해서는 점유취득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입증 책임이 사실은 남아 있어요.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입증이 안 되면 이 사람은 진위불명에 의해서 점유계속 인정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 패소한단 말이에요. 원고 청구 기각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소위등 청구해도 그러니까 취득시효 완성에 기해서 소위등 청구를 해도 원고 청구 기각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에게 입증 책임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이것이 증명되고 나면 이것이 증명돼서 이게 거의 증명된 것과 진배없게 추정이 되고 나면 사실은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효과가 나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전환되는 효과가 나서 얘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증을 하게 되고 그거는 본증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의미는 그래요. 근데 그냥 보통 전환 그러는 거예요. 법률상 추정에 대해서. 엄밀히는 이렇지만. 자, 요런 비슷한 게 자, 법률상 추정을 할 때요. 법률상 추정할 때 그 구별 개념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법률상 추정 파트에 보시면 유사 추정 그래가지고 세 가지가 나와요. 무슨 증거법칙적 추정, 의사 추정, 그 다음에 잠정적 진실 나오거든요. 이 잠정적 진실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잠정적 진실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추정 규정은 지금 추정은 보셨지만 뭐냐면 어떤 사실이 인정되면 어떤 사실이 추인된다 이런 거거든요. 추정은. 근데 스몰 a라는 사실이 없이 그냥 무조건 라지 a가 추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제 사실이 없어요. 전제 사실에 대한 입증이나 전제 사실 이런 게 없다고요. 그런 거 없이 바로 라지 a가 바로 라지 a가 추정되는 거. 전제 사실 없이. 그런 걸 잠정적 진실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받잖아요. 이건 전제 사실이 없어요. 전제 사실 없이 무조건 점유하기만 하면 무조건 이렇게 돼요. 그 점유는 무조건 이런 점유로 추정이 되잖아요. 요런 걸 잠정적 진실이라고 그러고 요 잠정적 진실의 효과도 법률상 추정의 효과와 거의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전제 사실만 없을 뿐이지 이건 어차피 입증 책임 전환의 효과가 나는 거예요. 따라서 잠정적 진실을 깨려고 하는 거, 즉 자주점유라든가 평온에 봤네. 강폭이죠. 강폭, 은비, 악이 얘 점유를 주장하려고 하는 상대방은
입증 책임에 전환되는 효과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받기 때문에 본증으로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거를 잠정적 진실을 깨려는 사람도 본증으로서 깨야 돼요. 본증으로서. 그러니까 확신을 줘야 돼. 악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줘야 되고 타주점이라는 점에 대해서 확신을 가게끔 증명을 해야 돼요. 법률상 추정하고 똑같죠. 그렇죠?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입증 책임 완화에서 조금 부수적으로 써지는 부분이요. 그 장황하게 써져 있는 거 있어요. 뭐냐면 특수소송이요. 특수소송이라는 게 결국 현대형 소송 얘기하는 거죠. 현대형 소송에서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장황하게 써져 있는 거예요. 공해소송 나오고 의료가호 소송 나오고 제조물 책임 소송 나오죠. 공해소송, 의료가호 소송, 제조물 책임 소송. 그래서 선생님 책에 보면은요. 자, 공해소송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공해소송에서는 개연성서를 통해서 증명도를 경감하는 방법. 그러니까 개연성설이 무슨 입증책임 분배에서도 나오고 무슨 입증책임 완화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증명도 경감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다른 선생님 책에 보면은 이 증명도 경감에 관한 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연성설은. 왜냐하면 상당한 개연성이니까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이 원래 증명의 그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상당한 개연성만으로 족하다는 거니까 그래서 요건 증명도 경감 파트에서 서술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시훈 선생님 책은 이제 알고 봤더니 결국 우리 판례가 택한 거는 간접반증 이론이더라. 개연성설처럼 초기에는 얘기했지만 그게 알고 보니까 간접반증 결국은 간접반증 이론이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입증 책임 완화죠. 그러니까 공해소송에서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의료가호 소송에서는 우리 판례가 이릉의 추정 이론을 도입을 하더라. 결국 요약하면 이 얘기예요. 이 얘기인데 막 장황하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는 자, 입법이 되었는데 입법이 되기를 입증 책임을 전환했더라. 그러니까 전환이냐? 그러니까 현대형 소송에서요. 그러니까 현대 민사소송법학의 과제가 현대형 소송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증거의 구조적 편제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인데 거기에는 입증 책임을 아예 분배해서부터 위험 영역설이나 증거거리설로 가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전환해서 아예 전환을 인정해 버리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완화시켜서 추정으로다가 해결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아예 그걸 거기서 더 나가서 증명도를 아예 경감시켜 버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네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이시훈 선생님은. 그러니까 그게 막 주제가 도대체 뭔지 알 수 없게 막 써져 있거든요. 특수소송 이래가지고. 근데 입법을 보니까 입증 책임이 전환 방식을 택했더라. 그렇지만 그 직전에 나온 판례를 보니까 이게 사실상 추정인지 이릉의 추정인지는 써놓지는 않았어요. 선생님이. 근데 대충 보면 이릉의 추정 같아요. 그러니까. 이릉의 추정 이론을 내지는 이게 써져 있지 않으니까요. 사실상 추정이라고도 써놓으세요. 사실상 추정 내지는 이릉의 추정 이론을 적용을 했더라. 2000년 직전 판례에서. 요 얘기가 써져 있는 거예요. 요 얘기가. 자, 그랬어요. 초급 16 보실까요? 초급 16. 지금 오늘 할 요까지 나오는 케이스가 6개 남았거든요. 정말로 죄송한데요. 11시까지만 하지. 11시까지만. 아니 급하신 분들은 먼저 가시고요. 정말 죄송해요. 근데 요거까지만 딱 해결을 하게요. 11시까지만 해요. 약속 있으신 분은 먼저 가시고요. 예? 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 초급 16을 보시면은요. 갑은 을이 운전하는 차에 치여서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다. 이를 이유로 을을 상대로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불법행위죠. 이 소송에서 갑은 A와 B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을은 사고의 발생과 갑의 손해 발생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C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법원은 을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모든 증인을 신문했으나 A의 증언은 전혀 쓸모가 없는 횡설수설이었고 B와 C의 증언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어서 누구의 증언이 진실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결국 진위불명이라는 거죠. 그죠? 이 경우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굉장히 종합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문제가 간단해 보이는데 왜냐하면 문제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으면 괜찮은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래가지고 문제가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갑이 을에게 불법행위에 의해서 손배청구 4천을 청구했고요. 근데 첫 번째, 자,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은요, 가해행위, 위법성, 손해발생, 인과관계, 무슨 뭐 책임능력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냥 고의과실 뭐 요 정도 있어요.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는 얘가 다툼이 없었죠. 다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만 고의과실 없다고 부인을 했죠. 자, 부인을 하니까 이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얘가 증인을 신청했어요. 증인 신청해서 A, B를 증인 신청하고 얘는 C를 증인 신청했죠. 그런데 얘들 의견을 증인신문을 해보니까 증거조사 해보니까 결국 이러저러한 이유로 진위불명이 됐어요. 자, 근데 그러면 이때 법원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지금 그 포착해야 될 부분은 좀 문제가 추상적이긴 해요. 추상적이긴 하고 종합적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지금 증인 신청만 됐다란 말이죠. 증인 신청만 됐고 다른 뭐 또 다른 증인을 신청하거나 뭐 다른 증거 조사 방법을 다른 증거 방법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원이 우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전에 먼저 어떤 사항을 대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니까 그 어떤 대상을 대상으로 어떤 사실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부터 확정을 시켜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선 자백의 구속력을 먼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 이거 때문에. 요건 대상에서 제껴줘야죠. 대상에서 제껴주기 위해서 자백의 구속력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해서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이 무엇이다. 이게 좀 전형적인 문제가 아니라서 좀 그렇더라고요. 자,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이 무엇인가, 즉 증명의 대상이 무엇인가 확정시키고 그 다음 이제 요거를 통해서 세 번째 법원이 뭘로 들어가느냐면 조치가 우선 입증 촉구를 할 수 있겠죠. 입증 촉구를.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변론주의인데 이 변론주의와 증명의 대상 얘기 다음에 결국은 변론주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결국은 입증 촉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순서를 보면. 그러니까 성명권 행사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그럼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면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법원이 나서야죠. 변론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면 법원이 직권증거조사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런 증거조사의 결과와 모든 걸 그 변론의 전 취지를 통해서 결국은 법원은 심증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결국은 그 과정에서 심증을 형성하게 되고 요거에 나오는 거는 자유심증주의 얘기가 나와야죠. 자유심증주의의 판단 자료가 무엇인가 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래도 다 안 된다. 그러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면 결국
입증 책임 판결을 해야 되니까 입증 책임에 의한 판결을 해야 되니까 입증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그게 문제가 되겠죠. 변론주의, 그 보완, 그런 다음에 그걸 통한 심증의 형성, 그 다음에 심증 형성 실패 시의 입증 책임 판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급 사례 16을 보시면은요. 답안을 보시면은 자, 우선 로마자 2의 변론주의와 증명의 대상 그래갖고 변론주의의 적용 이랬어요. 그래서 자, 사안의 경우에 보시면 자, 첫째 줄 마지막 부분이에요. 의리 사고 발생과 손해 발생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으므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간주가 성립하고 즉 가해 행위와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재판상 자백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며 법원은 이를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죠. 다만 자백간주는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그럼 그 다음에 증명의 대상이 과연 무엇이냐 봤을 때 요증사실 불요증사실 이렇게 돼 있고 사안의 경우에 첫째 줄 마지막에 보시면요. 마지막 줄 가해 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자백간주가 성립해서 불요증 사실이 되지만 고의과실 유무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므로 입증을 요하는데 증인신문으로도 지금 증거 신청된 증인에 대해서 증인신문으로도 심증 형성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법원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법원이 개입하는 방식으로 우선 성명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있고 직권증거조사를 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명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우선 뭐 성명권의 의의, 그 다음에 뭐 입증 촉구의 개념, 그 다음에 성명권의 범위에 대해서 소극적 성명과 우리 전에 했던 거예요. 전 시간에 소극적 성명, 적극적 성명. 그 소극적 성명은 불완전, 불명료, 이러한 걸 모순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제한 없이 인정되고 적극적 성명은 어떤 요건 하에서 인정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적극적 성명 인정 요건 기억나시죠? 합법론이에요. 합법론이. 기억나시죠? 예. 제한적 긍정설에서요. 자, 그래서 자, 성명권을 쭉 써놓은 거. 사안의 경우에 사안에서 가해자 의뢰 과실 존재 여부에 대한 주장이 있음에도 입증이 안 된 경우라면 법원은 입증 촉구 의무를 지고 자, 당사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에서 끝나야지 증명 방법까지 지시하면서 증거 신청을 종용할 필요는 없고 다만 사안에서 자배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 성명권의 상대방 행사의 상대방이 이쪽이 될지 저쪽이 될지 즉 입증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권증거조사의 가부에 대해서는 우선 직권증거조사의 보충성에 대해서 써져 있고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사안에서 고려할 수 있는 직권증거조사 방법으로는 뭐 대질신문, 당사자신문, 또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신문, 당사자 간 대질신문, 감정촉탁, 조사촉탁 등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원래 증거 신청한 다음에 증거조사하는 방법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건 없다 그랬어요. 그죠? 똑같은 건데 그것이 이제 직권으로 시작되느냐, 증거 신청에 의해서 시작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사안에서는 갑 신청 증인 B와 을 신청 증인 C의 증언 내용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어서 진실 여부를 알 수 없으니까 법원은 갑 을의 당사자 신문이나 대질 신문을 통해서 또는 BC 증인의 대질 신문 또는 갑 을 BC의 대질 신문을 통해서 가해자 을의 과실 유무를 증명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법원의 심증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심증 형성의 자료는 아까 안 했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심증을 형성한다고 그랬죠. 아까 처음에 증거 개관할 때요. 자, 그래서 사안의 경우 법원은 증인 신청된 A, B, C의 신문 결과와 입증 촉구에서 얻은 증거조사 결과 그리고 직권증거조사를 통해서 얻은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해서 고의과실 유무에 대해서 심증을 형성하게 될 텐데 이런 걸 통해서도 심증 형성에 실패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입증 책임에 의한 판결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심증 형성 실패 시 입증 책임 판결에 대해서는요. 우선 입증 책임 분배 기준에 대해서 법률 요건 분류설, 위험 영역설, 또 증거 거리설 이런 거 나오고요. 수정 법률 요건 분류설 이런 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구체적 분배 이게 써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안의 경우에 그래서 갑은 을에 대해서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손배 청구를 하는 거니까 그 권리 근거 규정의 요건 사실인 고의과실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갑이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특이한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자동차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그러니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때문에 자배법 때문에 자 자배법 3조에 입증 책임의 전환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자동차 운행자성이 인정이 돼야 되죠. 그죠? 운행자성이 인정이 되고 인적 손해에 대해서만 되기 때문에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안 돼요.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사안에서 가해자 을에게 자동차의 운행자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갑이 주장한 4천만 원의 손해가 인적 손해라면 자백법이 적용되므로 가해자 을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고 만약 법원이 확신을 갖지 못하면 갑이 승소한다. 하지만 이게 단순한 자동차 운전자인 경우나 아니면 물적 손해에 관한 거라면 자백법이 적용 안 되고 민법 750조의 원칙대로 갈 테니까 그때는 고의과실에 대해서 심증 형성이 안 되면 갑이 패소하게 되겠죠. 자기가 입증 책임을 지니까. 자, 그런 얘기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문제죠. 종합적인 문제. 그 다음에 중급살의 유교. 자, 갑은 경기도 용인군에서 과수원을 경영하여 매년 평균 5천만 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그런데 1999년에 들어와 부근의 임야에 건설회사 을이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땅을 파서 지하수를 뽑아 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의 반대를 무릅쓰고 갑의 과수원 옆을 흐르는 개울물을 끌어다 썼다. 그 때문에 갑은 과일나무에 충분한 물을 공급하지 못해서 그 해에는 순수익이 2천만 원으로 줄었다. 이러한 사실을 주장해서 갑은 을을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을은 개울물을 끌어다 쓴 사실, 즉 가해 행위는 긍정을 하고 갑의 매년 평균 순수익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하였으며 갑의 수익이 1999년에 줄지 않았으며 즉 손해가 없으며 설사 수익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을이 개울물을 썼기 때문은 아니다. 즉 인과관계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소송에서 갑과 을은 어느 사실을 어느 정도 입증하면 되는가? 네, 그렇고요. 두 번째, 다만 위법성 문제는 논외로 한다. 그러고요. 법원은 갑의 매년 순수익이 3천만 원인데 1999년에는 순수익이 전혀 없다고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가? 언뜻 보면 처분권주의 문제로 보이는데요. 처분권주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문제가 두 개가 제기됐는데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문제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홍문혁 선생님이 자기의 또 내세우는 견해 있잖아요. 주요 사실하고 요건 사실하고 구별하는 견해요. 그걸 위해서 이 문제를 내신 거예요. 그거 쓰라고. 그러니까 주요 사실과 간접 사실의 구별이 지금 문제가 돼요. 자, 갑이 을에게 불법행위에 의해서 손배 청구를 들어갔는데 3천을 들어갔어요. 근데 요거는 뭐 이렇게 나눌 거 없이 요건이 가해행위, 고의과실, 책임능력, 그 다음에 손해발생. 이것도 별로 문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 그 다음에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긍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즉 자백을 한 거죠. 내가 끌어다 썼다. 그리고 자백을 했고, 자, 위법성은 논외로 하라 그랬어요. 논외로 하라 그랬고, 고의과실에 대해서는 내가 썼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했어요. 긍정을 했는데 아니죠. 말이 없었는데 아무 말을 안 했죠. 아무 말을 안 했으니까 자, 침묵으로서 자백간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죠. 순수익 줄어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부인을 했고,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만약에 순수익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인과관계를 부인했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 갑주장은 평균 수익이 5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순수익은 2천이었다. 올해 2천이다. 그래서 나는 올해 3천 손해봤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문제는 법원이 심리를 마치고 났더니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평균 수익이 3천이더라. 보통
보통 때 3천이더라 이렇게 된 거고요. 올해의 순수익은 없었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걸 통해서 3천 지급을 하라고 명할 수 있겠는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는 이게 결국은 원래는 주요 사실인데 손해 발생의 주요 사실인데 요거는 그 주요 사실들을 인정하기 위한 간접 사실이잖아요 원래. 그런데 이제 홍문혁 선생님은 이게 이제 그 요건 사실 주요 사실을 구별하면 사실은 이게 싸움의 대상이 되고 중요한 사실이니까 요게 요 문제가 주요 사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선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 누가 이렇게 물었으니까요. 1번 문제에서 누가니까 입증 책임 소재가 문제되고요. 분배가 문제되는 거죠. 분배가. 그 다음에 어느 사실을 그랬으니까 어느 사실을 입증해야 될 것인가 그랬으니까 이게 요증이냐 불요증이냐 요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입증해야 되느냐 이랬으니까요. 그거는 증명도를 얘기하는 거죠. 증명도를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결국 주요 사실과 간접 사실을 구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주요 사실로 보게 되면 법원을 구속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거보다 적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평균 수익은 3천으로 확정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이 돼버려갖고 그러니까 주요 사실로 되면 변론주의가 적용되고 변론주의가 적용되면 자백이 가능해지니까요. 이거를 불리한 사실로 봐서 자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걸 주요 사실로 보게 되면 순수익에 대해서요. 평균은 3천이고 순수익은 2천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주요 사실로 보게 되면 요거를. 그렇게 되면 결국 1천 지급 판결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원래 법규 기준설에 의한다면 이게 주요 사실이고 요 3천 손해 발생에 대한 주요 사실이고 요게 그걸 인정하기 위한 간접 사실에 불과하니까 요거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법원이 직권으로 간접 사실 인정할 수 있으니까 평균이 3천이 되고 순수익은 없는 걸로 돼서 3천 지급 판결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주요 사실로 볼 것이냐, 간접 사실로 볼 것이냐, 이런. 자, 그래서 답안을 보시면은요. 자, 설문 1의 해결에서는요. 우선 입증의 대상이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증 사실, 불요증 사실 이랬는데, 자, 사안의 경우에, 사안에서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사안의 경우 좀 길게 썼어요.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요건들이 있다. 그런데 이들 각각은 주요 사실 또는 요건 사실로서 원칙적으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요증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요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인케 하는 간접 사실도 증명의 대상이 되는 요증 사실이다. 근데 사안의 경우에 갑은 을이 계열물을 끌어다 썼다고 가해 행위를 주장했고 그에 대해서 자백했으니까 불요증 사실이 되고, 두 번째 평균 순수익이 5천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을은 모른다 그랬으니까 부지이니까 이거는 부인으로 추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툼이 있는 거니까 요증 사실이고, 그 다음에 99년에는 순수익이 2천만 원으로 줄었다고 주장했고 그에 대해서 을은 손해가 생기지 않았다고 부인을 했으니까 이거 역시 요증 사실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갑은 그러한 손해가 생긴 것은 을의 행위 때문이라고 인과관계를 주장했는데 을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니까 역시 인과관계도 요증 사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안에서 을은 갑의 반대를 무릅쓰고 계열물을 받아섰으므로 고의에 속하는데 이러한 갑의 주장에 대해서 을은 침묵했으니까 역시 다툼 없는 사실로서 불요증 사실이 되고요. 결국 매년 평균 순수익과 1999년도 순수익과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요증 사실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입증 책임을 그럼 그 다음에 그럼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게 앞에 게 어느 사실을 그 다음에 누가가 입증 책임의 소재예요. 누가. 그래서 법률요건 분류설, 위험영역설, 증거거래설 다시 들어있고, 사안의 경우에서 자 법률요건 분류설에 따라서 요증 사실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모두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원고 갑이 지게 되고, 피고 을은 갑의 권리 주장에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그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지게 되는 거 아니죠? 거기 지우세요. 졸다가 타이핑 잘못했나봐요.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 지우세요. 거기 맨 마지막 줄에. 자, 원고 갑이 입증 책임 있죠. 그 다음에 입증의 정도에서요. 어느 정도로 입증해야 되느냐. 그래서 증명도 얘기가 써져 있고 아까 한 것처럼 본증 반증 그 얘기 써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에 요증 사실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모두 원고 갑이 지니까 이들 사실의 존재를 갑이 증명하는 것은 본증이고 따라서 갑이 증명할 때는 법관에게 확신을 줄 정도로 증명해야 되는데 이들 사실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해서 의리 증명하는 거는 반증이 되고 그죠? 자신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반증이 되고 그리고 그 사실들이 존재한다는 확신이 깨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방해하기만 하면 즉 의심만 불러일으키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설문 이해 해결은 자,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 어느 주요 사실과 간접 사실의 구별 기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자, 법규 기준설, 준주요 사실설 이거 다 한 거죠. 요건 사실, 주요 사실 구별설 그 다음에 중요 사실설 이렇게 됐어요. 중요 사실설은 안 쓰셔도 돼요. 보통 때. 그러니까 3개만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판례 태도, 대법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대법원 그 판례 태도에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요. 수익 감소로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일정에게 수익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은 자백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요 사실로 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안처럼 요런 수익, 순수익 요거요. 요 사실에 대해서 법원은 주요 사실로 봤다라는 거예요. 주요 사실로. 간접 사실로 안 보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근거로 이 문제를 만드신 거죠. 그 판례를 근거로. 그래서 검토 및 사안의 경우에서 자, 준주요 사실설이 타당하다. 근데 준주요 사실설에 의하더라도 이게 어떤 법적 평가 문제는 아니죠. 손해가. 제가 이거를 타이핑을 해놓고 알았어요. 이게 제가 초고 잡고 나서 초안에 있던 걸 그대로 따오는 바람에 이게 타이핑 내용이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준주요 사실설에 의하더라도 이거는 주요 사실이 되지, 아니 간접 사실이 되지, 이게 준주요 사실이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초안에서 잘못 따왔어요. 중간에 파트,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에 그러나부터 여덟, 아홉, 열, 열하는 줄에 갑의 진술에는 법륜주의가 적용된다까지요. 그 부분을 지우세요. 그 부분 지우시고요. 그러니까 준주요 사실설에 의할 때도 이건 간접 사실이에요. 순수익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만약에 주요 사실로 보게 되면 자, 법원은 갑의 1999년 순수익이 전혀 없었다고 해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급 사례 8 보세요. 중급 8이요. 자, 갑은 을에게 1999년 10월 5일에 토지를 3천만 원에 매도했는데 을이 이행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서 을을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을은 주장하기를 을은 갑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증여였으며 이거 뭐예요? 자, 매매계약에 의해서 지금 이걸 청구했는데 계약을 체결했기는 했는데 증여였다. 이거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한마디로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직접 부인하는 게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다른 사실을 대갖고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간접 부인이죠. 지금 증여였으며 설사 매매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비적 주장이 들어가는 거죠.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이행기 미도래래요. 그 다음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도 갑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갑은 을에 대해 아무런 채무도 부담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양당사자는 또요. 어느 사실을 어느 정도 입증하여야 하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자 갑이 을에게요. 갑이 을에게 매매에게에서 대금 청구를 했는데 자 매매에게에서 대금 청구를 했으니까 여기는 청구 원인 사실에는 매매계약 체결 사실 그 다음에 이행기 도래 사실 써야겠네요. 시간이 없더라도 써야죠. 자, 갑이 을에게 매매이기에 대금 청구 3천을 들어갔는데
자, 얘는 이제 청구 원인으로서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매매계약 체결 사실, 이행기 도래 사실, 그다음에 뭐 대금 미지급 사실 뭐 이런 걸 쓸 수도 있죠. 아직 이행기 도래했는데 안 줬다. 이런 걸 쓸 수도 있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얘가 뭐라 그랬냐면 우선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주장했어요. 이 평가는 간접 부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비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매매라고 하더라도 이행기가 미도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행기 미도래했다는 사실 주장은 뭐죠? 부인이죠. 부인. 그 다음에 다시 또 예비적으로 이행기가, 자, 예비적으로 주장할 때는 자백이 성립 안 해요. 그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백이 성립 안 해요. 자,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하더라도 반대 채권이 존재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거는 성명이 필요해요. 그냥 반대 채권이 내가 받을 게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게 상계항변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성명을 해야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요 사실만으로는 사실은 상계항변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취지는 그런 취지니까 그냥 요거를 상계항변이라고 보고요. 받을 게 있다. 그러니까 성명하면 상계항변이라고 하겠죠. 그랬더니 얘가 요거에 대해서 난 반대 채무 없다. 즉 반대 채권 존재하는 저게 상계 항변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부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입증 책임 분배와 즉 양당사자 간에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입증 책임 분배 똑같이 문제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사실을 그랬으니까 또 입증 대상, 요증 사실이냐 불요증 사실이냐 이게 문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다시 증명도가 문제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문제 소재에서 자, 갑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 이행기 도래 사실, 대금 미지급 사실과 반대채무 부존재 사실을 주장하고, 을은 증여계약 체결 사실, 이행기 미도래 사실, 반대채권 존재 사실을 주장하는데 어떤 게 요증 사실인지부터 확정해야 된다. 그래서 자, 입증의 대상에서요, 요증 사실, 불요증 사실 또 쭉 써 있고요. 사안의 경우에 매매계약 체결 사실, 증여계약, 매매계약 또는 증여계약 체결 사실이나 이행기 및 증여계약 아니죠. 이거 지워야죠. 아, 이거 오타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네. 자, 매매계약 체결 사실, 이행기 도래 사실, 증여계약 맞네요. 맞아요. 증여계약 체결 사실, 이행기 도래 사실, 반대채권의 존재 사실에 대해서는 각각 다툼이 있으므로, 그죠? 다툼이 있으니까 요증 사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금 미지급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대금 미지급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간주가 성립해서 불요증 사실이 된다. 그런데 그럼 나머지 사실 주장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면, 자, 매매계약 체결 사실, 이행기 도래 사실은 청구 원인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을이 주장하는 각 사실들은 부인에 해당하는지 항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입증 책임의 소재가 달라진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부인 항변 쭉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에 그래서 을의 주장 중에 증여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의 주장은 거기 둘째 줄 중간에 간접 부인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행기 미도래 사실의 주장은 비록 예비적 주장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부인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반대채권 존재 사실에 대한 주장은 이를 상계항변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제한부 자백은 아니고 가정항변이죠. 왜냐하면 설사 이행기가 도래했다 하더라도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정항변으로 보아야 하고 전체적으로 양립 가능한 사실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랬고, 마지막으로 갑의 반대채권 부존재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부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 성질에 따라서 그럼 입증 책임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입증 책임 분배 기준 다시 얘기하고 구체적 분배 다시 얘기하고,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매매계약 체결 사실은 권리근거 규정의 요건 사실이니까 갑이 입증 책임을 지고, 증여계약 체결 사실은
부인에 불과하니까 을이 입증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행기돌의 사실 역시 갑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이행기 미돌의 사실은 부인에 불과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을이 입증 책임 안 지고요. 그 다음에 반대 채권 존재 사실은 항변 사실이니까 이에 대해서는 을이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갑이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거는 아니고요. 자, 그랬을 때 그 입증의 정도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다시 본증, 반증 나오고, 자,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매매계약 체결 사실하고 이행기돌의 사실에 대해서는 갑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니까 갑은 본증으로서 증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을이 증여계약 사실을 입증하거나 이행기 미돌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반증이니까 이거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족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채권 존재 사실에 대한 을의 입증도 역시 항변이니까 본증이고 따라서 확신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실 부존재 부인했는데 그 사실 부존재에 대해서 갑이 입증 활동을 한다면 그거는 반증이니까 역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족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급 5요. 이 진짜 복잡한 문제인데. 고급 5를요 다음에 하고요. 이건 너무 복잡하거든요. 법률상 추정이랑 전부 점유 취득시 완성에 대해서 다 들어있어서 초급 14요. 초급 14. 그 다음에 그 다음 거요. 자, 갑은 모친인 병과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에 병으로부터 갑의 생부가 을이라는 말을 들은 갑이 을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을은 갑이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갑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신청하였다. 갑은 친자관계가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 혈액검사를 할 것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갑과 병은 겸사에 응하였다. 그러나 을은 혈액 채취를 거부하면서 병이 갑을 임신할 즈음에 자기뿐만 아니라 정무와도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갑이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무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 그들 중 어느 누구와도 병이 갑과 같은 혈액형을 가진 아이는 낳을 수가 없음이 밝혀졌다. 법원이 여러 차례 을에게 혈액검사에 응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끝내 을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갑과 을 사이에 친자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이게 뭐예요? 입증방해 쓰라는 거예요. 입증방해. 저 계속 입증 촉구를 하는데도 입증을 안 한다는 거죠. 응하지를 않는다는 거니까 입증방해 쓰는데, 이건 명문의 규정이 있는 입증방해가 아니죠. 문서에 관해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입증방해에 관해서 그 두 가지 학설 있잖아요. 입증책임 전환설과 그 다음에 자유심증설, 그걸 쓰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얘기가 있죠. 입증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부터 우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초급 14에 자, 병에게 갑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직계 혈족임을 이유로, 이게 민법 974조 1호에 부양의무 규정해 놓은데요. 첫 번째 1호가 직계 혈족이니까 그거에 기해서 청구를 하는 거예요. 부양료 청구의 소 했고요. 그래서 얘는 청구 원인에서 지가 직계 혈족이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죠?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직계 혈족이다. 그러니까 친자관계에 있다. 이랬어요. 얘가 주장을 하면, 얘가 뭐라 그랬냐면, 그랬더니 부인을 했죠. 아니다. 내 아들 아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청구 기각 신청을 했어요. 했고, 그랬더니 얘가 증거를 갖다 대기를, 증거 신청을 하기를 혈액검사 신청을 했죠. 근데 갑과 을과 병 3자를 다 하자. 그랬더니 얘가 혈액 채취를 거부하고 또 법원의 지속적인 촉구도 거부하고,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다섯 번째로
병의 정, 무와의 관계를 주장했죠. 근데 이거는 자기하고 갑하고의 친자관계에 관한 직접적인 어떤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간접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 친자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추인케 하는 거니까 간접 사실인 거죠. 간접 사실. 그런데 그래서 정하고 무하고 혈액 검사를 했더니 반증에 실패했다.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반증에 실패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진위불명이니까 진위불명인데 과연 친자관계 유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선 입증 책임이 나와야죠. 입증 책임이 원래 누구에게 있는가, 그게 얘기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로 그러면 입증 방해를 하는 거니까 지금 입증 방해의 경우에 입증 책임이 전환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논점으로 보이더라도 이 얘기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이 얘기가 나와야 전환인지 이걸 자유심증으로 판단할 건지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답안을 보시면은, 자, 입증 책임의 소재, 그래서요. 입증 책임의 분배 기준, 그래서 여기는 그냥 법률 요건 분류설만 써놨어요. 자, 법률 요건 분류설이 통설 판례다. 그 다음에 법률 요건 분류설에 의해서 구체적 분배를 하면 뭐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에 그래서 갑은 민법 제974조 1호의 직계 혈족임을 이유로 부양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갑의 청구 원인 사실에 해당하는 거고, 즉 권리근거 규정의 요건 사실이니까 그 입증 책임은 갑에게 있고, 그게 존부가 불명이면 갑에게 패소 위험이 돌아가고, 따라서 법원은 친자관계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입증 방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입증 방해의 효과를 그럼 고려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돼서요. 그래서 학설의 태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증 책임 전환설 그리고 자유심증설 이랬어요. 그래서 그거 읽어보면은요, 입증을 방해한 경우 입증 책임이 상대방, 즉 방해자에게 전환되어 입증 책임을 원래 부담하는 자가 그 증거에 관해 주장하는 사실의 반대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명문의 규정에 있을 때는 입증 책임 전환설이 없고 법정 증거설이 있었잖아요. 그죠? 법정 증거설은 아예 그 사실을 진실한 걸로 인정해버리는 건데, 그거하고 사실상 효과는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심증설, 증거평가설이라고도 하는 자유심증설은 방해의 모습과 정도, 증거의 가치, 비난 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해서 이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서 증거 원인으로 삼아서 자유재량으로 본래 입증 책임 부담자의 주장의 진실 여부를 가려서 방해자에게 불리한 평가를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판례는 이 입증 방해에 대해서, 자, 대법원은 의사 측에서 진료 기록을 변조 가필한 사안에서 이를 입증 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자유심증설을 취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검토 및 사안의 경우에서 자유심증설이 타당한데, 따라서 이게 인과관계가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면 오히려 갑이 승소를 할 수 있겠죠. 입증 방해 효과로서. 하지만 지금은 단순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관계는 아니고, 법원은 친자관계 존부에 관해서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해서 자유심증으로 판단할 텐데, 하지만 변론 전체의 취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혈액 검사에 계속 불응하는 거를 갖다가 계속 불응하잖아요. 그거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서 고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은.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